조선 왕을 저주로 죽이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궁궐 안에서 왕이 매일 걷는 마루 밑에 바늘이 박힌 인형 12구를 묻어뒀습니다. 등에는 왕의 이름, 가슴에는 심장을 노린 바늘. 그런데 이상합니다. 범인은 잡혔는데 수사에 참여한 관리들이 하나씩 죽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사건을 파헤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요? 숨겨진 기록 속에서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시. 이 사건의 진실이 궁금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무도 몰랐던 그 밤의 기록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숙종 20년, 서기로는 1694년이었습니다. 한양의 여름은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도 더위를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나인들은 부채질을 쉬지 않았고 내관들은 연신 땀을 닦아냈습니다. 그의 여름, 경복궁 교태전의 보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태전은 왕비의 침전입니다. 왕비가 기거하는 가장 중요한 정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비바람에 시달린 탓에 곳곳이 낡아 있었습니다. 특히 마루가 심하게 삐걱거렸습니다. 밤에 걸으면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공조에서 장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루를 뜯어내고 새로 깔아야 했습니다. 큰 공사였습니다. 수십 명의 인부가 동원되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것은 6월 초였습니다. 인부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최대한 많은 일을 끝내야 했습니다. 낡은 마루를 하나씩 뜯어내고 그 아래 흙을 파냈습니다. 새 마루를 깔기 위해 땅을 고르는 작업이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인부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루를 뜯어내고 흙을 파내고 돌을 골라내는 단순한 작업이었습니다. 인부 중에 김돌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32살의 장정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막리를 해온 그였습니다. 힘이 세고 일을 잘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묵묵히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태전 동쪽 구석이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흙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삽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돌이는 힘을 주어 삽을 내리꽂았습니다. 그때 삽 끝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멩이인가 싶었습니다. 궁궐 땅에는 돌이 많았으니까요. 김돌이는 삽으로 그것을 파올렸습니다. 하지만 돌이 아니었습니다. 흙 속에서 나온 것은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아니, 헝겊으로 만든 무언가였습니다. 김돌이는 그것을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흙을 털어내자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인형이었습니다. 사람 모양의 인형이었습니다. 머리, 몸통, 팔, 다리가 있었습니다. 크기는 한 뼘 정도였습니다. 검은 천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김돌이는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인형을 땅에 묻었을까 하고요. 하지만 자세히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인형의 가슴에 무언가 박혀 있었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바늘이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 길이의 바늘이 인형의 가슴 한복판에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김돌이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는 비록 배운 것 없는 막일꾼이었지만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어릴 적 마을 어른들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주 인형 누군가를 죽이거나 해코지하기 위해 만드는 주술의 도구였습니다. 인형에 바늘을 꽂으면
그 인형이 상징하는 사람이 고통받거나 죽는다고 했습니다. 무당이나 주술사들이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김도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인형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인부가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나, 도리 이것 좀 보게. 다른 인부가 땅에 떨어진 인형을 보았습니다. 그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주 인형이 아닌가.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인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인형을 보고 술렁거렸습니다. 감독관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인형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일단 더 파보아라. 인부들이 조심스럽게 땅을 더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인형이 또 나왔습니다.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검은 천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인형 가슴에 바늘이 박혀 있었습니다. 또 파냈습니다. 인형이 또 나왔습니다. 인부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파낼수록 인형이 계속 나왔습니다. 모두 12구였습니다. 12구의 인형은 모두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검은 천으로 만들어졌고 가슴에 바늘이 박혀 있었습니다. 일렬로 묻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열한 것처럼요. 감독관이 인형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인형의 등에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였습니다. 피로 쓴 것인지 붉은 물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분명했습니다. 한자였습니다. 감독관이 글씨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형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은 옆에 있던 서기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감독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이름이다.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전하 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형의 등에 왕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인형들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이름, 그리고 왕비의 이름 왕실,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을 향한 저주였습니다. 명백한 역모였습니다. 이 소식은 즉각 보고되었습니다.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현장은 봉쇄되었습니다. 아무도 드나들 수 없게 했습니다. 인형들은 비단 천으로 싸서 상자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내관이 그것을 들고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숙종은 그날 편전에서 정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관이 급히 들어와 엎드렸습니다. 전하, 긴급히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숙종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교태전 공사 중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다고요. 저주 인형이라고요. 숙종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져오너라. 상자가 왕 앞에 놓였습니다. 숙종이 직접 뚜껑을 열었습니다. 12구의 인형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가슴에 바늘이 박혀 있었습니다. 숙종이 인형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등에 적힌 글씨를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왕의 휘 함부로 부를 수도 쓸 수도 없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숙종이 다른 인형들도 확인했습니다. 왕비의 이름 세자의 이름 왕실,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왕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감히 누가 이런 짓을...
그의 목소리가 편전을 울렸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종이 명했습니다. 당장 의금부에 명하여 조사하라. 이 인형을 만든 자가 누구인지, 누가 땅에 묻었는지 반드시 밝혀내라. 관련된 자는 모조리 잡아들여라. 의금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당시 교태전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숙종 20년 시점에서 왕비는 장희빈이었습니다. 본명은 장옥정 역관 집안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5년 전 인현왕 후가 폐위된 후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저주의 대상은 장희빈이었을까요? 누군가 장희빈을 죽이려고 저주 인형을 묻은 것일까요? 하지만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저주 인형이 묻힌 위치는 교태전의 동쪽 구석이었습니다. 그곳은 정확히 인현왕 후가 기거하던 방 아래였습니다. 5년 전까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장희빈은 왕비가 된 후에도 그 방을 쓰지 않았습니다. 교태전에 들어왔지만 동쪽 방은 비워두었습니다. 서쪽 방에서만 기거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그녀는 동쪽 방을 피했을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서쪽 방이 더 마음에 든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궁녀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쪽 방에는 무언가 있다고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요. 그래서 장희빈도 그 방을 피한다고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에는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저주 인형은 언제 묻힌 것일까요? 장희빈이 왕비가 된 후일까요? 아니면 그 전일까요? 흙의 상태로 보아 최소 몇 년은 지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현왕 후가 폐위되기 전에 묻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인현왕 후 시절에 묻힌 저주 인형, 그렇다면 누가 인현왕 후를 저주하려 한 것일까요? 의금부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금부 도사들이 궁녀와 내관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태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하나씩 불러들였습니다. 나인들, 내관들, 심지어 청소를 담당하는 하녀들까지 모두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은 가혹했습니다. 내가 인형을 묻었느냐? 아는 것을 말하라. 누가 시켰느냐? 하지만 아무도 아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처음 보는 것이라고요. 수사가 며칠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문 과정에서 뜻밖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궁녀 영희. 영희는 교태전에서 빨래와 청소를 담당하던 말단 궁녀였습니다. 나이는 23, 고향은 경기도 광주였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왔습니다. 궁에 들어온 지 7년이 되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던 평범한 궁녀였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했습니다. 상궁들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궁녀들의 진술에서 이상한 점이 나왔습니다. 영희가 가끔 밤에 몰래 교태전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그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는 영희가 처소에 없었습니다. 어디 갔냐고 물으면 그냥 바람 쐬러 갔다고만 했습니다. 보름밤마다 교태전 주변을 배회하는 궁녀 의금부 도사는 영희를 주목했습니다. 영희가 신문장으로 끌려왔습니다. 신문장은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도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영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사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영희라 합니다.
교태전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 7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인형들을 묻었느냐?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보름밤마다 교태전 주변을 돌아다녔느냐? 다른 궁녀들이 보았다. 영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사가 다그쳤습니다. 말하라. 무엇을 하러 다녔느냐? 영희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고문을 피할 수 없다. 내가 아닌 다른 자가 했다 해도 내가 알고 있다면 말하라 하지만 영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리를 틀었습니다. 영희의 다리 사이에 나무를 끼우고 조였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영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하라. 누가 인형을 묻었느냐?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곤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피가 튀었습니다. 영희의 비명이 신문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10대를 맞았을 때 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묻었습니다. 도사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내가 묻었다고? 그 인형을 내가 직접 땅에 묻었단 말이냐? 예. 누구의 명이냐? 혼자 한 일이 아닐 터. 누가 시켰느냐?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마의 명입니다. 신문장이 술렁였습니다. 마마궁에서 마마라 불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왕비, 대비, 세자 손에 꼽을 수 있었습니다. 도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느 마마냐? 똑바로 말하라. 하지만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더 큰 벌을 받는다. 어느 마마의 명이냐? 영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결연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도사가 분노했습니다. 고문을 더 받고 싶으냐? 죽어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문을 해도 영희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신문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졸이 영희의 방에 밥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옥졸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습니다. 입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혀를 깨문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혀를 깨물어 피를 흘려 죽은 것입니다. 자살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정말 자살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입을 막은 것일까요? 옥에는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습니다. 옥졸, 의군부 관리, 의원. 그중 누군가가 영희를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영희가 죽기 직전에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전날 밤 옥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옥졸이 순찰을 돌다 영희의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영희가 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날이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졸이 멈춰섰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형은 12구가 아닙니다. 옥졸이 되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상한 미소였습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체념한 것 같기도 한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죽어 있었습니다. 12구가 아니라면 몇 구란 말일까요?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숙종은 보고를 받고 분노했습니다. 죽었다고? 신문 중에 죽다니. 의금부 도사가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결이라니 입을 막으려고 누가 죽인 것이 아니냐? 숙종은 의심했습니다. 영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입을 막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영희가 이름을 말할까봐 두려웠던 마마라 불린 그 인물의 측근일 것입니다. 숙종은 명했습니다. 궁궐 전체를 수색하라. 인형이 더 있을 수 있다. 모든 정각의 마루를 뜯어내고 정원의 땅을 파헤쳐라.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군사와 내관이 동원되었습니다. 교태전뿐 아니라 모든 정각이 수색 대상이었습니다. 마루를 뜯어내고 땅을 파고 연못의 물까지 뺐습니다. 수색은 열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인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인형이 궁밖 어딘가에 숨겨진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누군가 치워버린 것일까요? 진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색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색을 지휘하던 내관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상궁. 내관 중에서도 높은 지위의 인물이었습니다. 궁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숙종의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김상궁은 그날 밤 숙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수색 현장을 감독하는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지나자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수색대가 궁 전체를 뒤졌습니다. 이틀 후 김상궁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창덕궁 후원의 연못에서였습니다.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익사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발표되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길을 잃고 헤매다 연못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 공식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김상궁은 30년 넘게 궁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궁의 구조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길을 잃어 연못에 빠져 죽는다?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상궁의 시신을 건져 올렸을 때 그의 품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13번째 인형이었습니다. 이 인형은 다른 것들과 달랐습니다. 가슴에 바늘이 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자는 죽는다. 숙종은 보고를 받고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주,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밀을 아는 자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요. 궁녀영희 내관, 김상궁 둘 다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죽었습니다. 수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저주인형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숨은 세력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감추려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김상궁의 처소를 수색하던 중 낡은 서찰이 발견되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서찰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 숙종 15년 3월 보름 동쪽 행각에서 그것을 보았다. 두 번째 줄, 숙종 15년 4월 초하루 마마께서 부르셨다. 입을 다물라 하셨다. 세 번째 줄, 숙종 15년 5월 중전 마마. 폐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숙종 15년 그해는 인현왕후가 폐위된 해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었습니다. 이 서찰이 사실이라면 인현왕후의 폐위는 단순히 왕의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계획이었습니다. 치밀하게 짜인 음모였습니다. 숙종은 서찰을 들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숙종 15년 3월 보름 동쪽 행각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측근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요. 숙종은 승정원 일기를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왕이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매일매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왕이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적혀 있을 터였습니다. 잠시 후 승정원 일기가 왕 앞에 놓였습니다. 숙종 15년 3월에 기록을 펼쳤습니다. 11일, 12일, 13일 기록이 있었습니다. 14일 기록이 없었습니다. 15일, 16일 역시 기록이 없었습니다. 17일부터 다시 기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간의 기록이 없었습니다. 마치 칼로 오려낸 듯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숙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승정원 일기가 훼손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 중에 불타거나 자연재해로 손상된 경우를 제외하면요. 사관은 목숨을 걸고 기록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사관의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태평한 시기에 사흘간의 기록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승정원 일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왕승지 사관, 그리고 왕실의 최고 어른. 하지만 당시 대비인 명성왕후는 이미 숙종 9년에 승하했습니다. 숙종 15년에는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란 말입니까? 숙종은 다시 서찰을 보았습니다. 마마께서 부르셨다. 입을 다물라 하셨다. 이 마마는 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왕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장희빈. 숙종 15년 장희빈은 아직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희빈의 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원자의 어머니였고 숙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궁에서 그녀의 권력은 왕비 못지않았습니다. 그녀라면 가능했을까요? 궁녀를 시켜 무언가를 꾸미고 내관의 입을 막고 심지어 기록까지 지우는 일이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마마가 장희빈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요. 숙종은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장희빈은 그의 아들, 세자의 어머니였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추궁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창덕궁 취선당에서 한밤중에 불이 났습니다. 취선당은 궁의 문서,
보관소 중 하나였습니다. 선왕들의 어첩, 비밀 문서, 각종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불은 자정 무렵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불이야하고 소리쳤을 때는 이미 건물 절반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달려와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건물 절반이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문서들이 모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취선당 동쪽 창고였습니다. 그곳에는 숙종 초기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숙종 원년부터 숙종 20년까지의 각종 기록이요. 그 문서들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숙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저주 인형 사건의 진실을, 그리고 5년 전에 벌어진 일의 진실을요. 왕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측근들마저도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종은 홀로 교태전을 찾았습니다. 인형이 발견된 바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숙종은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인현왕후는 왜 폐위되어야 했을까? 장희빈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그때였습니다.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숙종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마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달빛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까는 없던 것이 마루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숙종이 다가갔습니다. 인형이었습니다. 14번째 인형. 숙종은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인형은 다른 것들과 달랐습니다.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용포를 입은 남자, 왕의 얼굴이었습니다. 숙종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파헤치지 말라는 경고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인형의 등에 적힌 글씨였습니다. 전하, 진실을 알고 싶으시거든 그날 밤 죽은 자를 찾으소서. 그날 밤 죽은 자. 숙종 15년 3월. 보름에 죽은 자가 있었단 말입니까? 기록에도 없는 죽음이. 숙종은 인형을 쥔 채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촛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속삭이듯 낮게 말했습니다. 전하, 조심하소서. 그 진실을 알게 되시면 전하께서도 무사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숙종이 소리가 난 방향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찬바람만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산자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죽은 자의 목소리였을까요? 다음 날 숙종은 비밀리에 사람을 불렀습니다. 왕의 측근 중에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자, 내금의장 박태환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왕을 호위해온 충신이었습니다. 숙종은 박태환에게 명했습니다. 숙종 15년 3월 보름 전후에 죽은 자들의 명단을 조사하라. 궁녀, 내관, 관리 누구든. 그리고 이 일은 극비로 하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박태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사흘 후 박태환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전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숙종이 물었습니다. 무엇이냐? 숙종 15년 3월 보름, 궁에서 죽은 자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 며칠간 사망한 궁인은 없습니다. 숙종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렇다면 인형의 글씨는 거짓이란 말이냐 하지만 박태환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냐 말하라. 그날 밤 궁을 나선 자가 있습니다. 궁녀 한 명입니다. 그녀는 그날 밤 궁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숙종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궁녀의 이름이 무엇이냐 월이라 합니다. 2년왕 후 마마의 처소에서 일하던 궁녀였습니다. 2년왕 후에 궁녀 숙종은 그 이름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궁에는 수백 명이 궁녀가 있었으니까요. 모든 얼굴을 기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궁녀는 어디로 갔느냐? 박태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기록에는 단지 궁을 나감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사유도 행선지도 없습니다. 그 후의 행적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집이나 가족은 없느냐? 확인해 보았습니다. 월이의 고향은 한양 성박 왕십리 마을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은 숙종 15년에 화재로 불탔습니다. 가족이 모두 죽었습니다. 숙종은 침묵했습니다. 궁녀 월이 그녀는 그날 밤 궁을 나섰다. 그리고 사라졌다. 그녀의 집도 불탔다. 가족도 죽었다. 너무 많은 것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기록도 사람도 증거도 누군가 치밀하게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박태환에게 물었습니다. 월이가 궁을 나간 그날 밤 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정녕 아무 기록도 없느냐? 박태환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있습니다. 무슨 소문이냐? 그날 밤 교태전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합니다. 숙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비명이라고? 예, 여자의 비명이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들렸다고요. 하지만 다음 날 아무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요. 모두 아무 일도 없었다고만 했습니다. 여자의 비명 숙종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숙종 15년 3월 보름, 교태전에서 비명이 들렸다. 궁녀 월이가 사라졌다. 사흘간의 기록이 지워졌다. 월이의 집이 불탔다. 2달 후 2년왕 후가 폐위되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희빈이 있었습니다. 숙종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장희빈을 만나기로요. 그날 밤 숙종은 장희빈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장희빈은 왕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전하, 이 밤에 웬일이신지요? 이리 늦은 시각에 찾아주시다니 황송하옵니다. 숙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저주 인형이었습니다. 장희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주 인형이옵니다. 이것이 교태전 마루 아래에서 발견되었다. 12구가 모두 왕실,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 장희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첩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느냐? 교태전은 내 처소다. 내 처소 아래에서 저주 인형이 나왔다. 신첩은 모르는 일이옵니다. 신첩이 어찌 그런 끔찍한 일을 하겠습니까? 숙종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궁녀 영의를 아느냐? 장희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숙종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지요? 교태전에서 일하던 궁녀다. 저주 인형을 묻었다고 자백한 자다. 그녀가 죽기 전에 말했다. 마마의 명을 받았다고. 장희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하, 그것은 신첩을 모함하려는 자들의 음모이옵니다. 신첩은 정녕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믿어주시옵소서. 숙종은 장희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묻겠다. 숙종 15년 3월 보름, 그날 밤 교태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순간 장희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말하라. 장희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알지 못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옵니다. 숙종이 다그쳤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날 밤의 일을 알게 되시면 전하께서 감당하지 못하실 것이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똑바로 말하라. 장희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전하, 신첩이 여쭙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정녕 그날 밤을 기억하지 못하시옵니까? 숙종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무슨 소리인가? 숙종 15년 3월 보름, 그날 밤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왕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 기억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밤의 일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날 밤만 기억이 없는 것일까요? 내가 그날 밤 무엇을 했단 말이냐? 장희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하, 제발 더 이상 묻지 마시옵소서. 그것만은 신첩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 주시옵소서. 말씀드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이옵니다. 숙종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기억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 진실이 무엇인지 두려웠습니다.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관 하나가 달려와 엎드렸습니다. 전하,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내금이장. 박태환 나리가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숙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태환 바로 몇 시간 전 조사를 맡겼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발견되었느냐? 후원의 연못에서요. 또 연못이었습니다. 김상군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을 남겨두고 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박태환의 시신은 연못 가장자리에 떠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건져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이 멀뚱히 떠져 있었습니다. 물에 불어 있었습니다. 숙종이 시신 앞에 섰습니다. 그때 시신을 살피던 군사가 말했습니다. 전하, 이것을 보시옵소서. 박태환의 품에 무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인형이었습니다. 15번째 인형. 이 인형에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 멈추소서. 다음은 전하의 곁에 있는 자입니다. 전하의 곁에 있는 자. 숙종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건물, 그림자 사이로 어디선가 눈이 빛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왕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곳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숙종 15년 3월 보름,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기록은 지워졌을까요? 궁녀 어린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교태전에서 울린 비명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숙종은 왜 그날 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가 누구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조차도요. 달빛이 연못 위에 흩어졌습니다. 물 위에 비친 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물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숙종은 인형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 같기도 한 희미한 소리가.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